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연일 윤석열 대통령실 수혜계약의 융단 폭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10일 채널A 유튜브 정치 시그널에서 윤석열 정부 수혜계약을 다 파헤치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본인 페이스북에 다누린건설이 대통령실 수의 계약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한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의 글과 정치 시그널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조합하면 다누린건설사 수혜계약을 까면 정권이 무너진다 라고 읽힙니다. 윤 대통령실의 수혜계약이 문제가 된 게 한두 번도 아닌데 왜 이 의원은 다누린건설을 콕 찍어 정권이 망하는 이야기로 몰고 갔을까요? 다누린건설은 2022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에서 간유리 설치 공사를 수혜계약으로 따낸 경기도 포천 소재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당시 6개월밖에 안 된 신생회사로 기술자는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대통령실 공사 금액이 7억 원에 가까웠는데 그전까지 역대 광급공사는 3건에 8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위정부 내학교 교무실 및 관리실 리모델링 5,170만 원, 포천시 한탄강사업소 세계지질공원센터 어린이 체험관 및 시설보강 사업 1,243만 원,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중정 리모델링 1,9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3건 모두 경기 북부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의 소규모 업체가 최고 등급, 보안이 필요한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일부를 수혜계약으로 따낸 것이어서 당시에도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인했지만 머니투데이는 방탄창 설치를 비롯한 대통령 집무실 내부 공사와 참모진 사무실 공사 등은 대부분 경호처와 수혜계약을 했는데 유독 이 공사만 비서실이 직접 업체를 골랐다고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런 논란이 이어지자 하승수 변호사 등이 2022년 5월 10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대통령 비서실이 체결한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수혜계약 내역과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를 제기했습니다. 올해 2024년 1월 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대통령실은 바로 항소했습니다. 캥기는 게 정말 많은 모양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한 것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동해안 석유 주장하는 액트지오도 새로운 것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액트지오 관련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 밀어붙여. 내가 책임질게. 모든 건 내. 스탑스벅스 히어. 네? 스타벅스요? 네, 스타벅스.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동해에서 석유 나왔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이 나서서 이거 140억 배럴이 나왔고요. 삼성전자 시총의 5배만큼의 가치가 있고 이거 발표하면서 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럼 막 뚫어가지고 그냥 막 회사가 이상한 회사라고 오늘 지난주부터 지금 시사인 보도 때문에 네. 이게 좀 사건이 커졌는데요. 동아일보 8면 보여주십시오. 그 세계 최고의 뭐냐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냐? 무슨 전문 노하우가 있고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액트지오라고 하는 회사. 말만 들으면은 석유계 히딩크예요. 석유계 히딩크 감독인데. 대면 그냥 석유 빵 하고 터져 나올 것처럼 그렇게 막 했던 액트지오 거기가 석유공사에서 분석 의뢰할 때 그때 4년 넘게 세금을 체납해가지고 법인격이 지금 정지돼 있는 상태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석유공사는 계약 체결에 문제가 없다. 야, 얘네들 진짜 뻔뻔하지 않아? 우리나라 그러면은 그렇게 다 기업들 선정하면 되겠네? 이런 기업들 선정하나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요. 이 보도 내용을 보면 물론 시사인이 다 보도를 해서 아시겠지만 네. 액트지오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 텍사스주에서 법인 영업세를 내지 않았다. 액트지오의 미납세액은 1,65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0만 원. 미납세금은 다 합치면 230만 원밖에 안 낸다고? 그렇죠. 지난해 3월에 체납세금을 완납했다. 또 세금 하면은 또 할 말이 많지만 석유공사 관계자는 진짜 많다 진짜. 그 얘기 다 할 수 없으니까 그죠? 석유공사 관계자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지난해 2월 액트지오와 계약 체결 이후 그해 5월부터 용역대금 지급했는데 액트지오가 세금을 완납한 시점은 지난해 3월로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체납세금을 대납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또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와의 계약에 법적 문제가 없었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텍사스 주법에 따라서 행위 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 그러면서 2019년 1월까지 소급해서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런 가운데 액트지오가 이번 분석으로 최대 22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실이 확보를 한 동해 울릉분지 종합기술평가 수행 계획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심해 전문기관 평가 및 전문가 자문단 예산으로 160만 달러, 약 22억 원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네. 석유공사 관계자는 심해 전문기관 평가가 핵심인 계획이다. 계획상의 비용이지만 160만 달러를 기준으로 대부분이 액트지오에 지불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22억 정도 줬다라는 게 네.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실제로 전달된 돈이 17억 얼마쯤 된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있기는 하지만 뭐 17억 얼마든 22억이든 간에 230만 원을 안 낸 사람 입장에서는 뭐 엄청난 돈이죠. 자기 회사 주소지가 자기 집이고 230만 원 세금 못 내가지고 법인격도 상실한 그곳을 덜컥 그냥 전문기관이라 그러면서 거기다가 분석을 의뢰하고 그리고 우리가 용역비 주고 난 다음에 내가 볼 때 230만 원 그래서 갚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의문이 있는데 17억이든 22억이든 그 돈 받고 오히려 그동안에 세금 못 냈던 거 세금 내고 다시 회복했을 것 같은데 법인격?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석유공사의 해명이 다 주변적인 얘기인 게 뭐냐면 이 회사가 법인 자격이 어쨌든 간에 상실이 되고 그 법인 등록증 이런 거를 텍사스주에 뺏긴 때가 1월부터 3월인 거잖아요. 근데 그쵸. 뺏겨 있는 상태였지. 그렇죠. 이 회사가 수주를 한 게 2월 달이에요. 네. 그러니까 뺏긴 상태로 있는데 이 회사한테 일을 맡긴 거고 그다음에 이 회사한테 일을 맡긴 때 4군데를 찍은 다음에 경쟁 입찰을 붙였어요. 예. 4군데 찍어서 4군데 일단 와보세요 그런 다음에 경쟁 입찰을 붙였는데 네. 우리가 흔히 경쟁 입찰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아무리 가격을 싸게 써냈다 하더라도 이 업체가 지금 법인 자격도 어디로 갔는지 그러니까 없고 세금도 안 냈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걸 뭐 누가 선정하겠냐고. 네, 살다 보면 세금 좀 안 낼 수 있지 뭐 싸기만 하면 무조건 주는 거야 뭐 이거를 다른 아니, 것도 아니고 제가 구청에서 청소년 그 센터 같은 것들 있거든요. 그거 운영하는 거 어떤 업자를 선정할지 그 심사를 누가 부탁해가지고 간 적도 있어요. 근데 예산 그거 1년 다 합쳐봐야 인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서류가 이만큼 진짜 온사업체 계획서까지 전문가 한 6, 7명이 모여가지고 다 일일이 심사해요. 아니 하다못해 부동산 계약을 해도 그런 거 안 내요? 국세 완납 증명 이런 거 안 내요? 제가 뭐 그렇게 많이 해보지 않아서 네. 담보 잡혀 있는지 아닌지부터 다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대출을 받아도 국세 완납 증명, 근데 지방세 얼마나 냈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나 이번에 세금 신고할 때도 그거 다 했어. 국세 납입 증명, 지방세 납입 증명 최근에 몇 년치를 다 찾았다니까. 그 받으면 돼. 민원 24 가면 다 받을 수 있어. 제가 왕년에 네? 민원의 최전선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그렇구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민원을 받는데 이제 제가 직접 처리하진 않지만 팩스 민원 이런 거 들어올 때 국세 완납 증명해 주세요. 지방세 완납 증명해 주세요. 네. 뭐 이런 거 지방세 납부 증명 뭐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 무슨 뭐 대단한 분들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일상에서 뭘 할 때 다 흔히 그걸 떼서 내가 세금 다 완납했다는 걸 증명할 일이 많기 때문에 다 때려오는 건데 액트지오의 뭡니까 비토로 아브레우 박사는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이거 20억짜리 프로젝트 그냥 줍니다 이렇게 해갖고 했다 그냥. 이거는 일반 기업에 있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일반 기업체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진짜 웃을 일이야. 정말 속아 웃을 일이야.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어떻게 업체를 선정을 해. 그래놓고 막 그거 변명해 준다. 그래놓고 지금 표현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점점 뒷걸음질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경향신문 이면 보여주십시오. 왜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할 걸 미리 삭삭삭 하면서 지금 빨리 이거 뒷부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아니죠. 그냥 얘기해야 돼가지고.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거죠. 저 계획적인 사람 아닙니다. 계획적이에요.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죠. 세계 최고라던 액트지오 나얼디 메이저급?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레오 고문이 지난 7일 기자회견 열었잖아요. 근데 신뢰성에는 의문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기자회견 열 때 그때 액트지오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 기사에 보면은 네.
윤 대통령은 그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이라고 소개를 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그렇죠. 근데 이 브리핑 직후부터 사실상 1인 재택기업 액트지오의 규모 등이 드러나면서 전문성, 결과에 대한 신뢰성 의혹이 확산했다. 예. 그래서 곽원준 석유공사 수석위원, 이 아브레오 고문이 기자회견할 때 같이 있었던 네, 석유공사 네, 인사, 네. 이분이 심해 지역의 최고 기술 전문 업체라고 했는데 예. 같은 날 오후 정부 자료에서 또 평가가 절하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아브레오 고문을 만났거든요. 또 이 기자회견 하고 나서. 예.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액트지오에 대해서 심해 분야 인력과 역량은 메이저 업체와 비교해도 경쟁력을 갖췄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산업부가 전했다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이 더 사실은 흥미로웠어요, 저는. 그렇죠. 정부는 애초에 액트지오의 결과에 대해서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검증을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액트지오가 분석한 결과를 다시 크로스 체크하듯이 우리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아 이게 정말 믿을만 합니까? 라고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35에서 140억 배럴이 나오는 게 맞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그럴만하네요. 라고 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었는데 네. 요 기사를 보면은 그러나 결과보다 과정을 검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 그래서 검증에 참여한 이현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물리탐사 자료를 저희가 직접 해석해서 탐사 자원량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게 아니고 액트지오와 석유공사가 각각 도출한 탐사 자원량이 적절한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서 도출되었는지 그런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것들만 자문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뭐야? 그러면은 140억 배럴까지 거기에 매장이 돼 있다고 액트지오가 분석한 결과를 갖다 놓고 액트지오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평가하는데 액트지오가 그런 결과를 내는 데까지 과학적 방법론이 적절하냐 아니냐만 봤다는 거예요. 140억 배럴은 안 봤다는 거야? 그거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거는 액트지오님이 하신 거고 아브레오 박사님께서 하신 거고. 그럼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석같이 그냥 믿었다는 거야? 믿었다라기보다도 석유공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터치 시킨 거죠. 그러면 자문단한테 맡긴 거는 석유공사니까. 그렇지. 그렇죠. 허황되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니네요. 요 정도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완전 지어낸 건 아니겠네요. 뭐 요 정도 아. 얘기. 이렇게 이런 방법들로 평가를 했으니 결과도 믿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치? 그런 정도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것도 믿을 수도 있겠네요는 안 했던 거지. 그 평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이런 평가나 아니면 분석 방법론은 그거는 뭐 그런 거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요런 정도였다는 건가? 라면에 물 500ml 넣고 550ml 넣고 스프 넣고 면 넣고 끓이세요. 이렇게 끓이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라면이 맞다고 최고로 하겠지. 맛있어요. 네. 라면이 최고로 맛있어요. 네, 맞다고 하겠죠. 근데 실제 끓여본 다음에 먹어보진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퉁퉁 불었는지 아닌지는 모른다 이거야. 그리고 이 기사에 보면은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드사이드는 철수했다. 이것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우드사이드는 철수했다. 예. 경제성이 없는 것 같아서 예. 이런 상황에서 시추 한 번당 1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드는데 그래서 추가 검증 논란과 비용 충당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조광권 그러니까 우드사이드도 50% 샀던 거 있잖아요. 예. 조광권 반납하고 예. 가버렸는데 예. 이 지분을 유력 석유회사 등에 할애해서 시추 자금을 충당하게 하는 게 합리적 대안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탐사 자원량 최대 140억 배럴에 성공률 20% 등으로 유망하다면 투자할 해외 석유회사들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그렇죠? 그 굉장히 높은 가능성이라며. 그렇죠. 요 얘기를 역으로 근데 이해를 하면 우드사이드는 바보 같은 멍청이들이지. 그렇기도 하거니와 역으로 얘기하면 아브레오 박사가 왜 필요했는지도 약간 이해가 됩니다. 왜요? 여기 보면은 성공률 20%에 탐사 자원량 최대 140억 배럴 정도는 돼야 다른 석유 회사들이 투자를 조광권을 구입하려고 몰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야 석유공사가 시추 한 번당 1,000억이 넘는 돈이 드는데 이 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덜면서 손 안 대고 코풀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우드사이드는 갔으니까 우드사이드가 떠났잖아요. 원래 우드사이드랑 해야 되는데 액트지오가 왜 필요했는지가
조금 아, 이해가 그럼 된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잖아. 230만 원 세금이 없어서 못 내는 회사가 22억이든 17억이든 간에 돈을 그만큼 주면 나도 그렇게 써주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근데 아니 230만 원 못 내는 데다가 한 17억 좀 딱 꽂아주는 거야. 그러면은 아 이게 우리 석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20% 정도는 되고 80%의 실패 확률까지 우린 고려해야 네. 합니다. 우리가 하면은 안 믿어주죠. 우리가 하면 안 믿어주고 빅토르 아브레우라는 엑소모빌 출신의 가이아나 광구에서 대박 한 번 낸 뭐 이러한 참 훌륭한 분을 모셔다가 이런 말씀 해주셔야지 되는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데 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준다고 하는 돈보다 훨씬 적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또 한다던데 네 그러면 돈을 주시든가 뭐 그것도 아니면서 이거는 안 나오면 그냥 날려버리는 돈이잖아. 25만 원은 그래도 국민들이 쓸 수 있게 해주는 돈이잖아. 거기다가 지금 석유공사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우드사이드는 가버렸고 네. 원래 50대 50으로 조강권을 갖고서는 그렇게까지 갖고 있었던 데가 이거 안 돼 그러고 털고 그렇죠. 나가는 거잖아요. 가버렸고 그러면 석유공사가 100%의 조강권을 가지고 개발할 거냐 부담스러운 와중에 액트지오가 와가지고 야 이거 됩니다라고 해서 다른 데를 유치해 볼까 그래야 되는 상황이 왜냐 돈이 없어서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대한민국이 돈이 없어서 아니 석유공사가 돈이 없다. 아니 대통령이 하나당 1200억씩 드는 거 그거 뚫으라고 했다며. 1200억씩 정부 예산 집어넣는다며요. 근데 그 그건 돈은 모르죠. 그건 어디서 나와요? 근데 그거는 정부가 그 예산을 넣을지 안 넣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몰라요. 넣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지시했잖아. 넣으라고. 대통령이 유일하게 지시한 거라며 석유공사에 기자회견 뚫으라고, 당일날. 뚫으라고 지시를 누군가에게 하기만 했지 뭐 구체적으로 뭐 예산 얘기는 그날 안 하셨지 않습니까? 한국일보 오면 보여주십시오. 그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쓰고 있어요. 영일만 시추 비용 5천억. 이거 5천억도 아니죠. 사실은 지금 나온 얘기로만 해도 6천억이고요. 10개는 뚫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1조 한 2천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특별 융자까지 연끌해야 1,100억?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올해 사용할 수 있는 국내외 유전개발 예산은 총 2조 3,907억 원인데 예. 국내 광구 탐사 및 개발에 배정된 예산은 698억 원뿐이다. 국내외 유전개발용 예산의 약 3% 수준이다. 나머지 2조 3천억 원 가량은 해외 광구 탐사 및 생산, 광고 관리비, 해외 광고 영업 외비용 등에 배정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정부는 석유공사를 통해서 포항 영일만 인근 7개 광구에 최소 5번 시추를 통해서 이 확인할 계획인데 시추 1회당 비용 1,000억 원 예상하고 있는데 석유공사에 배정된 국내 광고 탐사 및 개발 1년 예산으로는 시추 한 번도 해낼 수 없는 상황이다. 네. 정부는 결국 석유공사에 추가로 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지원 방식으로는 자원개발 특별 융자가 거론된다. 이는 15년에 걸쳐 국내외 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빌려주는 제도다. 문제는 융자 예산 규모가 398억 원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 예산을 모두 석유공사에 빌려줘도 석유공사가 기존 국내 광고 탐사 및 개발 예산과 합쳐 사용할 수 있는 돈은 1,100억 원 정도다. 모든 예산을 다 끌어와도 시추를 한 번밖에 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관가에서는 정부가 석유공사에 배정하는 예산과 자원개발 특별융자 예산을 늘리려고 할 것이라는 예산이 나온다. 그 예산을 늘릴 건데 예. 다만 정부가 실제 관련 예산을 늘리려 해도 자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산 증액은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야당 협조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20%에 140억 배럴이면은 외국의 석유회사들이 눈독을 들여야 되는데 그 외국 석유회사 막 그거 유치하면 되잖아요. 국내외 투자 유치 낙관할 수 없다. 해외 유수 금융기관과 정유업계에서도 포항 영일만 석유 매장 가능성이나 경제성을 낮게 보고 있어서다. 실제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는 한국의 유전 발견 가능성을 두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깎아내렸다. S&P는 글로벌 정유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엄격한 테스트와 막대한 재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생산을 실현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S&P는 또한 유럽 에너지 자원 트레이딩 기업 관계자 의견을 인용해 지금 단계에서는 희망과 꿈일 뿐이다. 한국과 같은 미개발 지역에서는 성공률이 매우 희박하다고 지적을 했다. 그럼 윤 대통령은 뭘 믿고 뚫으라고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다. 네. 지금 저기 중앙아시아 해외 순방 떠날 때가 아니야. 이거 투자기업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국민 예산으로 다 뚫을 거야? 예산도 안 된다며 이거. 그럼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국민의힘에선.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된다는데. 민주당이 그거 발목 잡는다 이렇게 가려는. 그깟 1조 원이 문제야? 25만 원씩 준다며? 아씨, 어떻게 이걸 믿고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이 이걸 이렇게 발표하면서 일을 저질러 놓냐? 어떻게 이러냐? 정말 답답하다 정말. 신문 사설들이 어떻게 지금 33분이에요. 오늘 우리 네, 뭐 10시까지 가게 생겼어. 큰일 났다. 일단 가봅시다. 오늘 가봅시다. 자, 한겨레신문 사설 보여주십시오. 사설 제목이요. 동해가스전 분석, 법인 등록증 몰수, 회사 골라 맡겼나. 이게 사설 제목인데요. 시사인 보도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석유공사의 해명이 참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일 낸 보도 설명 자료를 보면 액트지오가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 행위 능력 일부 제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꼭 궁색하면 이렇게 어려운 말 쓰더라 보면. 근데 이건 제 말이고요. 그러므로 2023년 2월 석유공사가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사설에서 쓰고 있어요. 국민을 우롱하겠다는 건가? 몇 년간 법인 등록증을 몰수당했던 회사를 용역 발주자로 선정한 석유공사의 지명 경쟁 입찰 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어서 동해가스전 탐사 시추 승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선 과장된 홍보가 논란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부정 비리의 냄새마저 풍기고 있다. 수천억 원이 들어갈 탐사 시추 승인 자체를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셈이다. 제기된 의혹들을 덮어두고는 갈 수 없다. 관련 예산 심의 때까지 미뤄둘 일도 아니다. 국회가 나서서 서둘러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이렇게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 김민하 평론가가 소개해 주세요. 동아일보는 제목이 4년간 세금 체납한 영세회사 믿고 시추공 뚫어도 될까고요. 이 세금 체납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석유공사는 체납세액이 1,650달러 약 200만 원으로 소액임을 강조하지만 그건 매출 규모가 작았기 때문이다. 액트지오는 석유공사가 계약한 지난해 매출이 70억 원으로 급등하기 전에는 연 매출이 3천만 원대에 불과했다. 유수의 글로벌 기업을 놔두고 2016년 설립된 영세업체에 대규모 국책사업 컨설팅을 맡겨야 했나? 이렇게 지적을 했고 네. 우드사이드 철수 과정 그리고 우드사이드 보고서에 더는 장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라는 대목이 있다는 걸 거론하면서 액트지오의 소유주의자 고문이 이 분야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과 판단이 엇갈리니 그 판단 근거에 의구심이 드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르면 12월에 첫 탐사 시추를 시작할 예정인데 5개 뚫을 예정인데 심해여서 개당 최소 1,000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분석업체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시추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정권이 치명상을 입고 자원 확보와 자원 개발 역량에도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다른 전문업체의 복수 검증을 통해 이 사업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스콕스 구독하시는 분들도 저희 구독자님들도 진짜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될 얘기니까요. 저희가 추가로 나오는 얘기 있으면 좀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네. 빨리 뭐 해야 되는데. 자, 네. 조선일보 일면 또 보여주십시오. 자, 오른쪽 하단에 검찰 이재명 대북 송금 의혹 이번 주 기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인터넷으로 저기 뭐 신문에는 단독 뭐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니까 그런데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보니까요. 기사 앞에 단독 이렇게 딱 붙여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난 7일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이 중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네. 1심에서. 네. 그래서 징역 9년이 넘게 선고됐죠.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이번 주 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3가지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쓰고 있고 네. 그리고 이 이화영 전 지사가 지금 유죄가 나온 그 대목들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을 것이고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기사로 썼습니다. 네, 오면도 보여주십시오. 오면에 관련 내용들을 또 추가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참 검찰은 잽싸기도 하다.
이렇게 수사도 이렇게 발빠르게 잘하는지 몰라. 기소도 잘하네.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인 언론이 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할 것인가, 기소를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요까지만 썼거든요. 조선일보는 기소한다라고 방점을 딱 찍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검찰이 기소할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선일보는 해 이렇게 이번 주에 얘기한 한다. 거예요. 네. 확실히 검찰 안에 빨대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대북 부지사. 통고- 네. 부지사가 이제 도지사한테 네. 보고를 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북한 가려고 추진 중이신데 그 대가로 쌍방울이 이렇게 해가지고 돈 북한으로 넣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될 거예요. 돈 넣었어요. 뭐 이런 거를 보고를 다 했는가 안 했는가가 문제인데 그건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판결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에 그 대목은 사실은 판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을 이거는 안 하겠다고 그렇죠. 했어. 이화영에 대한 혐의이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판단을 안 했는데 다만 이 판결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대목은 네.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일부 액수에 대해서는 이재명 방북 대표의 대가다. 그렇죠. 방북 대가라는 점을 써놨다는 건 요건 불리한 지점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쟁점은 지금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나 그다음 아태평화의 관계자나 그리고 두 사람은 방북 대가를 우리가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처음에는 그렇게 진술했다가 그 다음에 진술을 바꿨죠. 그렇죠. 근데 지금 유일한 증거라고 하는 게 보고를 했다는 사람이 이화영 전 부지사밖에 없는 거잖아. 증거도 없고 진짜 보고했는지 증거는 없잖아요.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아니야, 나 지금 검찰에 회유에 넘어갔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은 쌍방울 내부 관계자가 검찰이 다 그 공범들을 모아놨었어. 뭐 술자리까지는 아니지만 다 모아놨었고 모아서 서로 간에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고 내가 그 자리에도 참석했었어.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의 경우에 특징이 북한 사람들을 부르거나 북한을 압수수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치. 검찰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관계자들의 진술을 가지고 주요한 어떤 혐의의 근거로 삼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진술이 어떻게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쵸. 만약에 그 지금 말씀하신 뉴스타파 등의 보도를 통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검찰이 부적합한 방식으로 관계자들의 진술을 이 조사 과정에서 예. 서로 진술을 맞추게 했다든가 했다라는 게 재판에서 추가적인 쟁점이 되면 항소를 이제 해야 되니까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쟁점이 되거나 하면은 이게 또 재판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위법하게 증거 수집을 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입을 맞췄다고 하면은 이건 뭐 사실 증거 조작한 거가 되기 때문에 검사 탄핵뿐만 아니라 검사를 처벌해야 될 사안이지, 실제로 그게 드러난다고 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 어찌됐든 앞으로 계속 이게 논란이 될 거예요. 근데 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얘기가 자꾸 나와요? 이거와 관련해서 뭐 입장을 냈는데,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자꾸 뭘 쓰고 하나 봐요. 근데 조선일보 오면 보여주십시오. 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8일 소셜미디어에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면서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해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다라고 하는 주장을 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대통령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는 대목이 헌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헌법 84조. 그렇죠. 근데 이 대목을 가지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이전에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재판을 받고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라고 하는 지적을 하면서 네. 자기 해석을 뭐라고 덧붙였냐면은 소추라는 거는 형사상의 소추라는 거는 새롭게 소송을 제기하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재판은 진행이 돼야 된다. 대통령이 돼서도 대통령이 된 사람에 대해서.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대통령직은 상실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걸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얘기냐? 당연히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이 유죄로 나오면 유죄로 나올 수 있고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직을 상실하는 거야라고 주장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기사를 보면은 법학자들이 의견이 좀 갈립니다. 예. 소추라는 개념을 좁게 해석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해석처럼 추가로 소가 제기되는 거를 의미한다라고 보면은 그런 해석이 맞는데 여기 있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 등은
이 조항 취지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법권의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로 봐야 된다라고 봐서 조금 넓게 해석해서 재판도 중단돼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취지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다른 이제 이 홍환식 건국대 교수 등도 비슷한 주장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논란인 대목인데 여기서 왜 이 시점에서 이런 글을 쓰냐는 그렇죠. 거지. 왜 이 얘기를 하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당권에 도전할 것이다라고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 시점에 이재명 대표를 때리면서 여러분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아픈 데를 내가 확실하게 제대로 잘 찔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은 요즘에 여러분 보수 유권자들 다 지금 막 흩어져 있고 여러모로 총선 잡고 실망이 많지요. 제가 확실하게 한번 야당 때리는 걸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구도로 자기위주의 어떤 분위기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의 국민의힘이 되면 그 국민의힘은 앞으로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 때리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 때리는 얘기 또 하겠죠. 이조 심판론 계속 그렇죠. 얘기했다가 이번 선거 망해먹었다는 소리 들으면서 또 아직도 저러고 있는데 사실은 이 한동훈 얘기 바로 전에 경향신문 사설을 좀 꼭 전해드리고 싶었는데요. 그걸 좀 제가 놓쳤어요. 일단 한동훈 얘기는 킵해 두시고요. 경향신문 사설을 좀 저희가 읽어드릴까 해요. 이게 지금 이번 사건 문제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기소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일종의 이제 논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경향신문 사설 제목이 쌍방울 대북송금 실체 항소심에서 보다 분명히 가려져야 이겁니다. 이번 이제 수원지법 형사 11부 이번 재판 결과 선고한 거,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라고 하는 소식. 그리고 또 재판부가 방북 비용을 댔다고 결론을 냈다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러면서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이며 사례금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기소에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 판결은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지 1년 10개월 만에 나왔다. 또 변호인도 중도 사퇴와 법관 기피 신청 등 우여곡절을 거쳤다라고 경향신문은 쓰면서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라고 하면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회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과 사전에 모의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국가정보 문건이 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지금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항변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애초 이번 사건은 윤석열 검찰이 야당 대표를 상대로 벌인 무자비한 편파 수사에서 파생된 혐의가 강하다. 수사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고 술자리 의혹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회유 논란까지 일었다. 북한을 상대로 수사가 불가능한 탓에 물증이 없는 만큼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재판의 핵심인데 재판부는 쌍방울 측 관계자와 검찰의 입장만 중시한 면이 없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1심 유죄가 선고되자 기다렸다는 듯 불법 대북송금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성명을 낸 것은 검찰이죠. 경솔한 처사다. 지금과 같은 여야 대치 국면에서 정치권을 자극해 뭘 얻고자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지만 독립성을 상실한 검찰을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지 의문이다. 검찰은 언제까지 야당 수사에만 매달려 있을 것인가. 검찰은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쌍방울 사건을 매듭짓기 바란다. 이렇게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률적 대응이나 이런 것들의 정치적 맥락이 다 있다는 거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대응이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런 거를 또 대통령실도 나름대로 주도를 하겠죠 또. 그렇죠. 이건 모르겠어요. 보고 받았겠지. 그렇죠. 민정수석이 받았겠지. 그렇죠. 김재현 민정수석. 근데 좀 바빠질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바빠진다? 네. 이것 때문에 한겨레 일면 보여주십시오. 김주현 딸 대학생 때 김앤장 인턴 아빠 찬스 의혹. 아니 저 뭐 무슨 로스쿨 출신이에요? 법학과예요? 원래 법학과는 아닌데 로스쿨을 간 사례죠 이거는. 그러니까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딸 김아무개인데 원래 고려대 미디어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미디어학부가 왜 김앤장을 가? 그러게 말이에요. 2012년 7월에 김앤장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얘기를 당시 페이스북에다가 올렸고 참 SNS 문제 SNS를 끊으십시오. 네. 페이스북에다 올렸고
한 대형 취업 사이트가 운영하는 소식지의 표지 모델로 선정돼서 인터뷰도 진행을 했는데 이번 방학에 국내 최대 로펌에서 인턴십을 하게 됐다.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다른 인턴 사원들보다 조금 더 일찍 출근하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김 씨가 인턴십에 참여한 2012년 7월 김수석은 법무부 요직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발탁이 됐다라는 건데요. 네. 이 김앤장 인턴은 일부 로스쿨 재학생이나 법대 졸업생이 참여할 뿐이어서 학부생 인턴은 그 자체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돼 있는데 5년가량 김앤장에서 근무한 한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김앤장의 중요한 클라이언트나 법원, 검찰 등의 재직 중인 분들, 김앤장의 우호적인 분들의 자녀를 비공식적으로 뽑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김앤장 인턴을 마친 김 씨는 학부를 마친 뒤에 성균관대 로스쿨에 진학을 했는데 로스쿨 출신 박아무개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특히 서울권 로스쿨 입학은 아주 작은 점수로도 합격을 다툰다. 김앤장 인턴은 로스쿨 재학생 중에서도 상위권 학생들이나 가는 곳인데 학부생 인턴은 아마 로스쿨 입학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리고 로스쿨 졸업하고 나서 법원 재판연구원, 흔히 로클럭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 이걸 거쳤고 지난해부터 대망의 김앤장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5월에 김주현 수석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임명되기 전까지는 김앤장에서 일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녀가 같은 직장에서 일한 셈이고, 네. 그러니까는 김앤장 인턴을 한 덕에 김앤장 로스쿨에 합격했고 그렇죠. 고려대 미디어학부가 왜 김앤장 가가지고 인턴을 하냐 말이야. 그리고 그 덕에 로스쿨 그다음에 지금 김앤장 변호사까지 쭉쭉쭉 왔다. 이런 내용이죠. 한겨레 6면도 보여주십시오. 인턴 미끼로 법적 고위직에 손 뻗는 대형 로펌 그리고 극소수만 기회라고 누군가 얘기했다고 하는 소식을 제목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거길 보면 김앤장의 고위직 자녀 특혜성 인턴 제혹 의혹은 2023년 8월 처음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아들이 2009년 7월 김앤장에서 인턴으로 일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광주고법 부장판사였던 이전 후보자 아들도 김수석 딸처럼 20살의 대학 학부생이었다. 이전 후보자는 자녀 인턴 채용 과정에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아파찬스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아시다시피 재산신고 누락, 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 의혹 등이 겹쳐서 결국 낙마했다. 이런 사실을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이수석 딸 또한 이 부장판사 아들과 여러모로 비슷하다. 김치 역시 그러니까 그 딸이죠. 김앤장 인턴 당시 20살로 고려대 미디어학과 3학년생이었고 김수석 또한 이 후보자처럼 인턴 생활은 나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창 시절 김주현 수석 그 딸을 아는 지인이 한겨레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김 씨가 아빠 소개로 방학 기간 자기소개서 제출 등 별도 전형 절차 없이 김앤장에서 인턴을 한다고 얘기해 주변 친구들이 놀랐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뒤 대학생들의 취업문이 좁았던 때라 주변에서 김 씨의 아파찬스를 보며 박탈감을 느꼈지만 달리 문제를 제기할 방법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학생들에겐 작은 경력도 소중한 기회인데 대형 로펌 인턴 자리는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특혜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김앤장이 법조계 고위직 자녀에게 기회를 준 배경도 관심을 모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김수석이 좀 법무부나 검찰의 요직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인턴을 시키는 거 아니냐. 김앤장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 간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고위공직자이자 법조인인 아빠가 없었다면 자녀가 김앤장의 비공개 인턴 존재를 알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전 후보자 자녀와 마찬가지로 김수석의 자녀도 흔히 말하는 아빠 찬스라는 특혜를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로스쿨 출신 조아무개 변호사, 학부생 인턴십은 공고도 제대로 올라오는 게 아니어서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가는 구조다. 이런 식으로 법조계 고위직 자녀들을 미리 포섭할 수 있으니 로펌에서도 나쁘지 않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안 봐도 비디오라는 느낌이 들죠. 옛날에 참여연대 때 그때 민정수석이었나? 아들이 자기가 우리 아빠 누군데요? 그러면서 대기업에 입사 지원서 넣어서 나중에 뭐 좀 몸이 아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지만 논란이 컸죠. 그 사실 황당한 일이거든.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내려왔잖아요. 수석에서. 김주현 수석은 대법원장 후보자도 안 되는데 안 내려오나? 이거야말로 이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앤장을 카르텔, 압수수색하고 법조 카르텔. 네, 법조 카르텔이구만 이게. 어. 네. 수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수사해야 되는데도 수사 안 하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참고인들은 줄줄이 해외 순방을 갔대요. 따라갔대요. 자, 한겨레신문 구면 보여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기사입니다. 요것만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이 급해요 지금. 네. 명품백 수사 참고인들도 줄줄이 해외 순방. 이건데요. 그 명품백 수사 받는 거 지금 조사할 사람들은 다 조사한 건데 최재형 목사가 명품백 건너고 그럴 때 그 옆에 그 이른바 관저팀이라고 하는 아코르비스타에 그 영부인을 보좌하는 관저팀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코바나 컨텐츠 직원 2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목격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문턱을 넘어가려면 두 사람을 조사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중앙아시아 해외 순방 떠날 때 다 동행해 버린다고요? 검찰 조사하지 말라는 얘기네. 그렇죠. 이 중에 특히 조행정관의 경우에는 최재형 목사하고 밀접하게 연락을 나눈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김창준 전 미 연방하원의장의 국정자문위원 임명이나 사후 국립묘지 안장 등을 부탁을 김건희 여사한테 했는데 그 이후에 연락한 사람이 이 조 과장 가로 열고 행정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 과장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직접 이 국가보훈처 사무관의 연락처를 또 보내주기도 한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 확인해야 될 게 많은 분인데 근데 지금 해외 순방에 그냥 따라가 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또 김 여사와 최 목사의 만남 일정을 조율한 유아무개 부속실 행정관도 순방에 동행을 했는데 이분은 코바나 컨텐츠 직원 출신이고 계속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측근이다. 그리고 최근에 최근 보도에 의하면 2022년 9월 달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사진 보내면서 최재형 목사가 접견을 요청했을 당시에 여사님께서 잠깐 뵐 수 있는 시간을 내보겠다고 한다. 언제쯤 방문 예정이시냐? 이런 얘기 조율하는 거. 이런 내용이 또 있어서 상당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인데 어쨌든 같이 따라갔답니다. 이거 민정수석이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가시면 안 됩니다. 좀 조사를 일단 받고 가세요. 이렇게 해야지. 네. 뭐 하는 겁니까? 민정수석의 관심은 이제 딸한테 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안 되겠는데. 어쨌든 해외로 지금 나가버렸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소환도 뭐 조선일보가 그때 소환한다고 그것도 단독이라고 붙여서만 하지 않았나요? 동아일보가 했었나 그때? 근데 조선일보 했나? 근데 소환이 언제 소환한다는 뜻이야? 이재명 대표는 글쎄요, 뭐 올해 안에 할라나? 재평권 아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항소심 나올 때까지 기소도 안 하고 소환도 안 하잖아. 근데 이재명 대표는 1심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기소해 버리는데 이제나 저제나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란지. 네. 좀 이재명 대표 편들고의 문제를 떠나서 좀 철면피는 되지 맙시다 진짜. 응? 검찰이라는 게 공정하게 법 집행하겠다고 떠들고 무슨 법 앞에 예외가 없더니 검찰총장이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떠들면 뭐해. 지들 멋대로 하는데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김전 수석 사퇴하십시오. 똑같이. 자, 준비한 걸 다 끝냈어요. 9시 56분이에요. 빨리 갑시다 이제. 김민하 평론가 예언이 적중한 거잖아. 빨리 갑시다. 네, 지금. 네. 빨리 마무리합시다. 네. 아유, 구독자분들 보시느라고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 김민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간편한데 맛까지 좋은 다이어트 추천해 드릴게요. 파우치에 우유만 부어 20초간 흔들어 드시면 됩니다. 서리태 단백질과 건조효모로 한 끼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알차게 들어 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비타샵 블랙 스무디 다이어트.